지금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이 관세 정쟁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것이다. 그 이제 스타트가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입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이게 마치 한국과는 잘 해결될 수 있다 이런 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미국이 그러니까 캐나다, 멕시코, 호주 외에는 이 관세 전쟁에서 일본조차도 예외로 봐주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미국의 머누신 재무장관이 무역 전쟁이 두렵지 않다라고 철강, 알루미늄 이 관세 전쟁을 벌이면서 거기에 대한 소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시장과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 무역 전쟁에 들어간다 해도 제일 마지막까지 살아있을 나라는 미국이다 이런 거죠. 그런데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총 64조 원의 시장을 가지고 관세 전쟁이 시작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중국산의 100개 품목에 대해서 곧 관세를 다 매길 거다. 미국이 EU에 중국과의 관세 전쟁에서 미국 편에 서야 당신들은 관세를 면제해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일전을 하기 위한 사전 정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은 거기에 대한 맞대응으로 중국이 물건을 수출해서 이 달러가 들어오면 중국은 그 달러를 가지고 미국의 국채를 사줬죠. 그래서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국채를, 국가 채권을 매각하는 보복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G20 회의에서 보호무역 해약이 지금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미국하고 중국이야 싸우든가 말든가 이 사이에 이제 한국의 1등 수출국은 현재 중국이고 2등 수출국은 미국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끼어 있는 한국도 지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전쟁터 가운데 딱 들어앉았으니까요. 그래서 미국이 추구하는 반중 전선에 동조하기에는 한중 교역 규모가 커서 우리가 사드 가지고도 얻어맞았는데 그렇게 하기 어려울 것 같아 이러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한국이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하면 중국이 여기에 임가공해서, 즉 노동자들을 풀어서 조립 가공을 해서 완제품으로 만들어서 제3국에 수출하는 형태의 양국 간의 이 기업 협력 관계가 있는데, 이 부분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받을 것이냐. 또 중국에 진출해 있는 국내 기업들이 중국 정부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제2의 사드 보복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미국 편에 서지 않고 그냥 어정쩡하게 있을 때 당하기 쉬운 부분이라는 겁니다. 미국은 분명히 한국을 보고 미, 중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 정부가 양다리 걸치기 잘하니까 이 문제를 잘 해결할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은데, 제가 봤을 때 아직도 미국에다가 철강 관세를 면제시켜 달라고 이렇게 비비고 있는 걸 보면 참 판단을 잘 못한다는 거죠. 머누신 재무장관이 한국 측 입장을 이해한다 했습니다. 이해한다 해놓고 그냥 때려버리는 게 미국이에요. 최근에 미국의 여러 가지 무역 제재가 중국을 겨냥하고 있지만 중국을 겨냥한 무역 제재의 와중에 한국이 더 큰 피를 보는 것이 많이 나오고 있죠. 지난번에 그 세탁기 문제도 그렇고요. 또 그 이후에 안보를 이유로 해서 수입 제한을 하는 문제도 그렇고, 또 최근에 철강이나 알루미늄 관세 부과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 지금 미국의 이 자동차 시장이나 반도체 시장에 대한 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나 이런 것들이 매우 심화되고 있어서 한국의 기업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미국은 담합을 하거나 시장 담합을 하거나 가격 조작을 하거나 또 특허를 갖다가 또 뺏겼다든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한마디로 비교역적인 장벽을 가지고 한국을
두들기려 하면 아주 수십 수백 가지가 있겠죠. 특히 중국은 뭐 보건심사, 무슨 환경심사, 화재, 무슨 탈세 이런 걸 가지고 한국을 괴롭히지만은 미국은 그게 아니라 경제의 운용 원칙을 가지고 법칙을 가지고 한국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요, 죽더라도 미국, 중국 사이에 가운데서 끝까지 간다라거나 안 그러면 중국 부분을 포기하더라도 미국 편에 붙는다든가 안 그러면 미국을 등지고 중국 편에 붙는다든가 거기에 대한 대응 플랜이 있어야 될 건데 지금은 그냥 그때 살자 이런 생각인 것 같고 중국한테 사드 보복 당할 때는 WTO 제소도 못 한다다가 미국한테 당하니까 WTO에 제소하겠다고 곧바로 가고 있습니다. 그 원칙도 없는 거예요. 미국하고는 적어도 경제적인 문제로 트러블이지만 중국하고는 경제도 아닌 정치적인 문제로 인한 트러블을 경제적으로 갖고 오는 데서도 말 한마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 통상 관련 부처의 태도를 보면 먼저 뭐가 날라올 거라고 말하면 찍히니까 그냥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다가 폭탄이 날라오면 그때서 그냥 미국, 중국으로 쫓아다니면서 해결하는 척하고 만만하면 강경 대응, 만만하지 않으면 그냥 입 다물고 있고 그런 식으로 대응하자고 각자 자신이 살아남는 방법을 연구한 것 같아. 그 외에는 어떠한 입장도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얼마 전에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올해에도 한 4번 이런 식으로 빨라지면 원 달러의 환율 상승으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외환위기가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그냥 민간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이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영향과 한국의 정책 대응 방향 보고서에서 미국이 연내에 금리 인상 속도를 올리면 제3의 금융위기가 발생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막으려면 미국과 일본과의 통화 스와프가 필요하다. 우리가 IMF 때 이런 부분이 갖춰져 있었으면 IMF를 당하지 않았겠죠. 2008년의 금융위기에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것이 한국의 위기로 이렇게 바뀌지 않고 잘 넘어갔었습니다. 근데 일본하고 저렇게 사사건건 과거사 문제를 가지고 원수로 되어 있으면 이게 일본하고 엔화, 원화의 통화 스와프가 되겠냐라는 의문도 가지고 미국하고도 지금 비핵화 문제로 저렇게 서로 불신이 심화되어 있으면 과연 이게 가능하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국경제연구원은 미국이 올해 금리를 몇 차례 올리고 그 다음에 그동안 시중에 풀었던 돈을 다시 이제 거두어들이고 이런 통화정책의 정상화, 영어로 테이퍼링이라 하죠. 이걸 진행하는 한편 유럽중앙은행도 양적 완화를 긴축 정책으로 이렇게 바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시중에 풀려 있는 돈이 점점 줄어드는 쪽으로 가죠. 그렇게 되면 한국 경제에도 영향력이 클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94년, 2004년 미국이 금리를 많이 인상을 했을 때 97년에 아시아의 금융위기가 왔고 한국이 IMF를 맞았죠. 2008년에도 그때 뭐가 있었습니까? 결국 신흥국의 유동성 위기가 오고 미국에는 자체적으로 금융위기가 왔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이번에도 미국이 94년, 2004년과 비슷한 형태의 시중의 돈을 이렇게 빨아들이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한국의 외환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 달러 자본들이 다 자국으로 복귀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외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점점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면 빨리 팔아야지. 그래서 원을 달러로 바꿔서 갖고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점점 원의 가치가 떨어지면 빨리 팔아야지. 갖고 있을수록 원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서로 빨리 빠져나가려고 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그것이 자본의 순유출로 반전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한 3,980억 달러에 가까운 달러를 갖고 있다고 큰 소리를 치지만은 외환 위기 시에 외환 보유액이 1,200달러 정도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국내 거주자의 자본 유출과 해외 한국 법인의 현지 금융 중 단기 상환분, 또 시장 안정을 위한 한국은행의 외환 시장 개입분 등을 고려하면 이 모자라는 돈이 더 늘어날 거잖아요. 달러가 더 요구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외환위기를 막으려면 한미 또는 한일 간의 통화 스와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책연구원이 외환위기가 올 수 있다고 경고를 하는 거는요, 그걸 시끌벅적하게 떠들어대면 찍히지요. 너 임마 왜 경제의 불안감을 조성하냐? 눈치가 없는 놈이냐? 그런데 실제로 나중에 그런 게 와버리면 너 왜 그때 입 쳐닫고 있어서 이래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조용히 그냥 학문적 발표를 하는 모양으로 해서 이런 걸 경고해줘요. 아, 그때 우리 이야기를 했고 자료도 드렸습니다. 안 봤습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틀 전에요,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세계 최고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금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에서 빚을 이렇게 상환해야 되겠다 하는 부담감이 커지면서요, 이제는 부채를 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겠죠. 자, 금리가 올라가니 내가 은행에 부채를 갖고 있는 걸 갚아야 되는데 이 원리금 합계로 갚으려 하면 갚아야 될 돈이 점점 늘어나서 이제는 못 갚는 사람이 생기니까 은행은 사전에 어떻게 합니까? 그럴 것 같아지는 경향이 보이면 대출을 제한하죠. 대출 기준을 굉장히 높여버리죠. 지금 벌써 대출 기준이 상당히 높아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득은 찔끔찔끔 늘어났는데 빚은 껑충 뛰어서 가계부채 규모가 국내 총생산 GDP하고 비슷해졌다는 겁니다. 이 국제결제은행 BIS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3분기 기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4.4%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국민의 이 총생산과 가계부채액이 비슷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4년 2분기를 시작으로 13분기 연속으로 가계부채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총체적인 상환 능력 비율로 봤을 때 우리나라 증가 속도가 세계 최고라는 겁니다. 이 총체적 상환 능력 비율은 DSR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가계 부분에 이 DSR이 12.7%로 지난 2015년보다 1.3%가 상승해서 조사한 나라 17개 가운데 최고였다는 겁니다. DSR은 기존의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에 더해서 모든 빚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집어넣은 부채 비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카드론 등 금융권에서 받은 모든 종류의 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DSR 한도가 100%라면 연봉 5천만 원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채의 성격을 다 합쳤을 때 5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연봉하고 내가 가진 부채의 원리금 상환 비율이 전부 다 합쳤을 때 5천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100%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은행에서는 대출을 전혀 안 해주겠지요. 그래서 최근에 은행이 대출 기준을 높여서 DSR이라는 기준을 도입하는 겁니다. 이것은 DTI나 신 DTI 이런 것보다도 훨씬 높은 기준이라는 거죠. 근데 한국이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세계 1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계부채가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니까 은행이 DSR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이제 대출 기준으로 다 새롭게 설정을 하고 있고, 오늘 보면 난리가 났습니다. 이 가계부채 관리 점검 체계라는 것을 신설해서 정부가 이 부분을 가계부채 관리에 매우 박차를 가하겠다. 결국은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매우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금융위원회가 오늘 서울정부청사에서 회의를 열어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논의를 했는데요. 이 부분을 계속 정부가 압박하는 이유는 정부 스스로도 현재의 가계부채가 매우 심각하게 늘고 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108조 원이 늘어서 2016년보다 8.1%가 늘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속도로 10년만 더 가면 한국의 가계부채가 어떻게 되겠어요? GDP에 200%가 훨씬 넘어갈 거라는 거죠. 이제 그때 되면 빚잔치 국가가 될 거라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수출 전망도 지극히 불투명하고 국내에 들어와 있는 GMS 보듯이 외국 기업들도 지금 이 손을 떼려고 하고 있고 어디 하나 잘 나가는 어떤 품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도 굉장히 지금 우려하고 조심을 하고 있고요. 자동차 산업도 지금 전반적으로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하고 좀 더 충돌이 될 때 반도체에서 뭔가가 터져 나올 가능성이 커서 그것도 굉장히 우려되고 있어요. 자, 이런데 지금 전 세계가 이 관세 전쟁으로 돌입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한국은 외환 사정 또한 이 미국 등 세계의 금융 긴축이나 금리 인상 등을 보면요. 외환 위기가 순식간에 와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3,980억 달러를 가져서 걱정 없다라는 이야기를 반복하면 나중에 큰일 난다고 보고 있고요. 또 지금 갈 데가 없어진 서민들은 금융권 대출로 버텨가고 있어요. 자기 소득이 줄어들다 보니까. 근데 이런 금융권 대출의 절반 이상은 이 부동산 담보 대출이고 절반은 사실상 자영업자 같은 사람들이 이 생활이 안 되어서 은행에서 대출을 얻은 그 부분인데 거기에 과연 상환이 가능한 부분이 얼마나 될지 이 충격이 한번 가해져서요. 일단 이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들이 잇따라 발생하게 되면 또 금리가 더 올라가게 되면 이 가계부채의 상당수가 그야말로 부도가 나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금융권 전체가 흔들리는 양상으로 갈 수도 있어요. 경제에서 무엇 하나 정상대로 굴러가는 게 없는데요. 문 정권이 국가를 책임지겠다고 맡았으면 이 경제 부분에서 기본적인 전체 상황을 잘 챙겨보고 이 부분에 지금 국가의 모든 능력의 한 7, 80%를 쏟고 나머지 부분들은 좀 적게 쏟아야 되는데 온통 북한과의 지금 거래 또 적폐청산, 개헌 국민이 누가 원합니까? 아무도 원하지 않는데 정부가 나서서 바람을 잡고 있어요. 자, 이러다가 이 정권의 주류들이 경제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그냥 경제가 당장 안 터지니까 그리고 밑에 공무원들은 터질 것 같습니다. 터질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 절대 안 하지요. 듣기 싫은 소리 해서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있는 동안에만 그냥 적당히 있다가 딴 부서로 가버리면 그만이고 이러니까 어디에서 지금 경제 위기 상황을 체크해서 신호를 보내고 총지휘하는 부분이 있느냐. 장하성이가 그걸 하고 있어요. 그 사람 요즘 엉뚱한데 더 몰두하는 것 같고 각 장관들이 박근혜 정부 때의 장관들이 적자 생존 장관이라면 현재 장관들은 엎드리자 장관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뭘 실행할 수 있겠어요? 경제를 모르는 사람이 국가 2인자로 앉아 있으니까 경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시키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터지고 난 뒤에 터졌습니다 하면 왜 터졌냐 할 겁니까? 참 걱정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이 경제 브레인들이라는 사람들이 큰 착각을 하고 있다는 중앙일보 보도도 나왔어요. 지금 GM이 뭐 군산 공장은 문 닫고 나머지는 하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그거 하고 조건을 가지고 좀 폭로도 시키고 노조를 압박도 하고 하면 GM이 그냥 적당하게 눌러앉아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데 이미 지금 자동차의 대세가 기존의 세단이나 이런 데서는 자율주행이나 전기차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GM은 아예 이 군산뿐만 아니라 한국 전체를 철수하려고 하는 계획을 짜고 있으면서 단계적으로 명분을 확보하는 과정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모르고 그냥 막연한 4차 산업혁명이나 또 더 나아가서 미국의 유니콘 기업이라고 부르는 이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이런 이 IT 업체들의 성공을 그냥 한국에도 스타트업 이 벤처 분야에서 창업을 밀어주면
될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도 창업한 사람의 75%가 30대 중반 이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 창업이라는 거는 일부지, 청년 창업이 경제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창조경제라고 이야기해서 창조경제혁신센터라고 그렇게 재벌들 만나고 다니면서 지역별로 하나씩 맡아라 했지만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이 정권 또한 똑같은 이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걱정됩니다.